하나, 둘, 하나, 둘. 뒤에 잘 들려요? 네. 자, 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 한국학원의 대표 구기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분위기가 좀 시험장에 들어온 학생들 같아요. 저 박수 한번 세게 한번 쳐보시죠. 네, 네. 주말인데 이렇게들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아릉고 신입생들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입니다. 아마 구성은 우선은 대입 제도를 넘어설 수 없어서 대입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입 제도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어서 각 교과별로 아릉고등학교의 내신 유형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료들은 프린트물이 없을 텐데 각 선생님들이 PPT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사실은 매 시즌마다 거의 매주 이렇게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는 스카이 의치한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고1 입시 전략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논술에 대해서 고3들 논술에 대해서 인문 논술, 수리 논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아마 이번 2월 중순까지는 거의 마지막 주 가까이까지는 학교별 내신 학습 전략 설명회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요즘 그 생기부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 컨설턴트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런 컨설팅 설명회를 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명회를 자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세종의 이런 입시 정보에 대해서, 입시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매주 이렇게 설명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효과라고 자부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들 입시 정보에 대해서 아시게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거가 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17년도, 우리 저 재원생 학부모님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시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생인가요? 예. 아마 그럼 설명회를 좀 들으셨을 텐데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저희 학원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도 12월 28일에 이렇게 세종에 내려와서 개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대치동에서 세종을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가 이렇게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신생 도시에. 그 다음에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발전된 도시라서 연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을 것이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치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향하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문 학원답게 고등학교 예비고 1 학생들만 이렇게 받아서 하늘 편성해서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입시 준비가 안 돼 있는, 입시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니까
이 강의가 잘하는 강의인지 못하는 강의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하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중학생들을 받아서 강좌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회를 계속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입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입시 공부는 빠르게 준비할수록 좋은 겁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내신이 특히 세종시내도 내신 없이는 이제 대학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시 제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고 학종에서도 내신이 반영되는 내신이 참고되는 이런 입시 현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는 너무 벅차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학생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이렇게 양산해내면서 사실은 작년에 연대 의대를 합격시키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이제 세종에서도 의대 가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세종에서도 서울대를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 아마 이따가 설명회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세종의 내신도 서울의 자사고 못지가 않다. 수도권의 자사고 못지가 않다. 이제 세종에서도 입결이 이제 의대, 약대, 서울대, 연고대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거의 뭐 몇 개 학교를 통틀어서 서울대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이랬었죠. 근데 지금 2, 3년 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이제는 세종의 내신 경쟁이 그야말로 수도권의 자사고 못지않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2등급만 맞아도 내신 1등급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도 내신 2등급이 이렇게 보장이 돼요.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해서 내신 1등급은커녕 2등급, 3등급 선에 머무는 경우가 지금 뭐 흔하다 이거죠. 그 정도로 지금 세종시내 내신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리윈터스쿨부터 또 윈터스쿨을 거치면서 내신을 겨냥한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회에서 각 교과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학습법에 대해서 내신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릴 겁니다. 뭐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첫 번째로 대학 입시제도 분석에 대해서 대입제도 분석에 대해서 우리 조승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예, 강남한국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조승국입니다. 앞장에 보시면 제 프로필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 서울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급 제주종합반에서 15년 동안 국어 강의를 했고요.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설명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대부분 설명회는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세히 하면. 근데 오늘은 입시 제도 뿐만이 아니고 과목별 학습 전략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 그냥 넘기시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입시 구조입니다. 요거는 4년 예고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예, 만약 바뀌게 되면 미리 발표를 하고 그 적용은 4년 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년 예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입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학 입시라는 게 이게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수시와 정시라고 되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전에 모집하는 게 수시, 수능을 보고 모집하는 게 정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수능이죠.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자, 수시는 다시 크게 학생부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전형이 있는데, 실기 전형은 말 그대로 예체능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기잖아요, 실기. 특히 예체능, 미대가 가장 큰데, 미대 입시 역시 뭐 예를 들면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홍대가 가장 유명하겠죠. 미대에서는 홍대 역시 수시 전형에서요, 예, 실기 전형 자체가 없습니다. 내신으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뽑는 거죠. 디자인과에서 가장 유명한 국민대 역시 수능을 보고 2등급을 맞춰야지만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성적입니다. 성적. 미대 역시. 어차피 미대에 지원한다는 건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술에 대해서는 대학 와서 가르치겠다. 근데 성적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미술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사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되는데 못 따라오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서울권에 있는 미대 역시, 예,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요 논술도요, 요 논술은 한 4% 정도 뽑는데, 요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의 고3들, 중위권 학생들의 마지막 보류죠. 논술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근데 뭐 예비 고1이니까 의미가 없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죠.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종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학생부 교과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교과, 다시 말해서 내신입니다. 내신. 내신 반영하는 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종합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3학년 2학기는 반영이 안 되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흔히 말하는 인서울이라는 서울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대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는 많은 학생들이 2학년 때 수정이 되고요. 3학년 되면 많이 내려놓죠. 엄청나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니까, 자, 학생부 교과는요, 말 그대로 내신인데요. 서울에 만약에 이 교과로 지원하려면 대략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대략 2.5 이내에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5입니다. 2.5. 쉽지 않죠. 만약에 지방도 좋은 대학 많습니다. 국립대 같은 경우는 좋죠. 충북, 충남대 나쁜 학교가 아니죠. 과거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다니실 때의 충남, 충북, 뭐 경북, 뭐 부산대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물론 지금은 입결이 굉장히 낮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충북, 충남대가 현재 3점대 중반이면 교과를 지원할 수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북대는요, 대구의 수재대는요, 서울 안 올라왔습니다. 성대 굳이 안 올라왔죠. 경북대 가버렸어요. 동등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대구권 또는 경북에 있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북대 안 갑니다. 전부 다 올라옵니다. 전부 다. 서울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교과는요, 한 2.5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래도 지원할 자격이 그나마 부여됐다. 예, 물론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강대, 성대까지 그런 학교들은 교과로 지원하려면
2점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점대에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대학들은요, 대부분 2.5면 지원이 가능한데 문제가 있죠.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2점대 초반에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근데 문제는 그런 대학들은요, 전부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죠. 근데 용어가 여기에 최저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최저 요 정도는 맞춰라 라는 의미일 텐데 매우 높습니다. 수능 최저 자체가요. 자,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학생들이 2점대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대학생들의 한 50% 정도는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춥니다.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다. 말해서 학교에서 성적이 매우 높다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못 맞힌 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신 공부만 한 거죠. 내신과 수능은 별개입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에는 정말 충실했지만 내신은 충실했지만 수능은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런 학생들이 거의 다 광탈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죠. 한양대가 있습니다. 한양대는 교과 점수, 내신 성적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을 보시면요, 1점대 극초반입니다. 엄청납니다. 막 1.2, 3 이렇게 있어요. 아마 그런 학생들은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학생이라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봤을 때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또는 의대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물론 한양대 엄청나게 좋은 학교죠.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 그런 학생들이 교과에 한양대 지원하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느냐.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겠죠. 보다 보니 본인들이 압니다. 이제 내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에 몰리죠. 몰리는 겁니다. 1.2면 당연히 의대 지원합니다. 희대 이런 데 지원해야 되는데 거기는 수능 최저가 더 높죠. 어마어마합니다. 막 4, 5 이렇게 요구하니까 네 과목 중에서 1, 1, 1, 2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아와라 라고 의대가 요구하니까 아니 다른 인서울권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는데 의대의 수능 최저는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버리고 당연히 수능 최저가 없는 한양대에 몰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내신 평균이 높습니다. 근데 한양대를 제외하고 모든 대학은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편차는 존재하지만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기본 자격이 주어지려면 내신 성적은 맞춰야 되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정말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요. 귀에 피 나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1학년 마쳤을 때 최소한 3.5 더 양보해서도 4등급 이내는 있어야 된다. 라고 수없이 강조해요. 만약에 4등급이 벗어났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6장. 정시는 3장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예비 고1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 주머니 뒤져보면 9장의 카드가 전부 있습니다. 전부 9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근데 1학년이 끝나는 순간 4등급 밖에 있다. 1학년 내신 평균이 또는 5등급에 있다. 그러면 이 6장, 9장 중에서 6장은요. 전부 다 휴지 조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6장은 모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저 6장이 수시 조각을 만드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1학년 끝나자마자. 물론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냥 어느 대학이든 상관이 없다. 지방 어디든 상관없다. 그럼 6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는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내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최소한 3등급 이내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3등급이면 1등급이 4%고요. 2등급이 11%. 그리고 3등급이면 23%예요. 100명 중에 23등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양보하면 4등급이 40%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40등 이내는 있어야지 그나마 저 6장을 그나마 가져가는 거죠. 왜? 지방에 국립대가 있으니까요. 국립대 정도는 서울권이 아니더라도 국립대 정도만 들어가도 못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4등급, 전교 40등 이내에는 좀 있어달라. 그러면 저 6장은 내가 계속 주머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벗어나는 순간 정말 6장은요. 서울을 비롯해서 국공립대 또는 지방의 주요 대학들, 그나마 이름 있는 그 지방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차피 지원해봤자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학종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깜깜이 전형이라고 해서 이 교과 전형은요. 대학마다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성적을 공개해요. 근데 저 학종은요. 지금껏 아무 학교도 왜 이 학생들을 뽑았는지, 왜 떨어뜨렸는지 발표하지도 않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이 전형이죠. 그럼 깜깜이 전형인 학종이요. 무엇을 반영하느냐? 내신 반영합니다. 아니, 내신을 봅니다. 근데 내신은 의미가 없어요. 좋은 소식이죠. 내신은 의미가 없다. 입학사정관들이 확인은 하지만 수치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수화 시키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생기부죠. 생기부입니다.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 그런데요. 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고3들까지는 요소가, 반영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쪽이죠. 자, 작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었는데 생기부에서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전부 다 폐지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외부의 수상 실적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어떤 상을 받아왔다. 어떤 대회에 참여했다. 예, 문학과 학생들 꼭 대회가 많이 있어요. 글쓰기 대회가. 거기서 상 받은 것들 전부 다 반영이 됐지만 이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율동아리 역시 반영되지 않죠. 자율동아리가 학교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본인이 동아리를 만들죠. 만들고 그 동아리의 수장이 돼서 그 동아리를 끌고 가는 척 했죠. 과거에는 그거 전부 다 외부의 도움을 받았어요. 재력이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율동아리를 운영하는 척을 했죠. 외부의 도움 엄청 받았습니다. 이제 반영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개인적 봉사활동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굉장히 입학사정관들이 좋아했던 독서, 논문 반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그나마 조금은 보완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 많이 써줬습니다. 저도. 물론 비용을 받죠. 비용을 받고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의 도움을 거의 다 받았죠. 예. 그런데 폐지됐고요. 교사 추천서 역시 폐지됐습니다. 더군다나 자, 학종에 지원했을 때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의 출신, 고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면했습니다. 전부. 자, 그러면 자, 과거에 볼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전부 다 폐지됐고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죠. 그렇다면 자, 생기부가 가장 중요한데 입학사정관들이 이 학생을 확인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폐지잖아요. 과거에는 너무 넘쳐났죠.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 건
세특입니다.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 세특. 자, 세특이 뭐냐면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때는 유명무실했고요. 왜냐면 반영되는 요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세특은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요. 올해부터는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각 과목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입니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수업 태도가 어떻고 수행평가는 어떻게 치르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를 그 담당 교과목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요. 학종, 다시 말해서 생기부를 그나마 관리하고 싶으면 무조건 선생님들하고 친해져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난 전 선생님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인간이잖아요. 예.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 제일 싫어하는 거죠.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들. 결코 좋은 생기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졸지도 않고 그리고 수업에 집중한다. 좋은 태도를 취했다. 그럼 무조건 다 생기부가 좋으냐? 그렇지가 않죠. 그 한 장짜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수 혜택 사례를 좀 따왔는데요. 이 학생은요. 생기부가 일반고 학생이었는데 엄청나게 생기부 관리를 잘했습니다. 세특 관리죠. 세특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세특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수행평가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자, 수행평가를 내주면 그냥 단지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거 짜집게 해서 내봤자 그냥 평범한 세특만 나옵니다. 정말 활동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쉽지가 않다는 게 제가 생기부를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수천 장을 봤습니다. 수천 장. 수천 장을 봤는데 일반고에서요. 물론 특목 자사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혜택을 봤는데 생기부를 봤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생기부가 엄청나게 화려하더라. 수천 장을 봤는데요. 단 한 장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자, 교과는 그러니까 내신은요. 수치화돼서 점수화돼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종은요. 그러나 내신과 교과와 생기부는요.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연동됩니다. 즉 성적이 좋은 학생이 생기부도 좋습니다. 내신 관리가 우선이에요. 성적이 좋아야 생기부도 좋습니다. 그 생기부는 누가 써줘요? 혜택을. 무조건 담당 교과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성적 좋다는 건 수업 때도 좋죠. 열심히 하는 학생이겠죠. 당연히 좋은 내용을 써줍니다.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생기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거 거의 본 적도 없고요. 물론 특목 자사고는 좀 다르죠. 그 학생들은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수행하는데 세종국제고 학생들 보면 참 못 잡니다. 저 생기부 때문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생기부를 관리하는 건 쉽지가 않죠.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세특도 잘 관리가 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또 면접입니다.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요 학생부를 관리를 못해서 2학년이 올라가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옵니다. 저는 이제 1학년 때 너무 학교 수업에 충실하지 못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기부가 관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학생들은요. 자꾸 정시를 봅니다. 정시. 왜 자꾸 정시 쪽을 생각하게 되냐면 자, 수시는요. 서울권에서 대략 한 55% 정시 45% 정도 모집합니다. 지금 40%라고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실 텐데 수시에서 2월 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 비율이요. 45%까지 늘어나죠. 그러면
정시는 45%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또 모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부터 서서히 정시 쪽으로 눈을 돌리죠.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관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정시 파이터로 나는 바꾸겠다. 올인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위험한 발상이고요. 자, 그럼 정시는 뭐냐? 말 그대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전교 꼴찌라고 해도 상관없죠. 내신은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정시는 수능 위주다. 무조건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내신 20% 반영하죠. 20%면 엄청나게 반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신이 좋지 않는 학생이다. 그러면 정시를 아무리 잘 봐도 무조건 서울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면 내신 관리 어느 정도는 해갖고 와라. 수능만 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작년에 유일하게 서울대가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대 플러스 고려대가 20% 반영합니다. 올해부터. 정시 전형에서 내신을 20% 반영한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두 학교죠. 서울대, 고대.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러면 고대의 라이벌인 연대는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시기의 문제겠죠. 몇 퍼센트를 반영할 것이며 언제 발표할 것이냐. 그것만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연대마저 몇 퍼센트인지 몇 퍼센트는 만약에 정시전형에서 내신을 반영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서성한 줄줄이 내신을 반영하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언제 그렇게 발표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신은요.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는요. 무조건 수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학생들이 정시로 그렇게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힘들어진 게 뭐냐면 많이 뽑잖아요. 45%면. 근데 정시 전형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60% 가까이 N수생들이 합격하고 있어요. 학생들은요. 저 수치만 보는 거죠. 45%? 그럼 절반에 가까운 단위가 50% 이상, 거의 50%에 가까운 모집 단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는요. 20%가 될까 말까입니다. 재작년이죠. 작년이구나. 작년에 충격적이죠. 건대 같은 경우에는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N수생이었습니다. 정시전형에서. 서울대는 이미 60% 이상은 전부 다 N수생이고요. 연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가 안 되는 게 아니라 50% 다 넘습니다.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요. N수생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재정반에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재수생들은요. 엄청 강해집니다. 오로지 이건 수능만 보는 거잖아요. 수능만 파는 겁니다. 수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수능에 최적화된 선생님들한테 수능만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강해집니다. 그러니 재학생들이 고3들이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시전형은 거의 N수생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45%는 모집 단위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플러스 내신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정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능이 내신보다 월등히 어렵습니다. 월등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힌 학생들이 역시 절반에 가깝다. 왜 그러느냐? 다른 거라니까요. 수능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내신이 안 된 학생들이 정시로 돌리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모순이죠. 그나마 더 쉬운 내신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월등히 어려운 수능 준비를 하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현실이 그렇고요. 자, 수능이 어차피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 교과를 지원했다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이 많이 바뀌었죠. 자, 선택 영역이라는 게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올해 2024 수능을 만약에 적용한다면 여기가 3년 차가 되거든요. 작년이 2년 차였고. 자, 국어 수학만 공통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나눠지죠. 자, 공통 영역은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문학과 독서.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가 공통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거죠. 수학은 수원, 수투, 수원, 문학, 비문학. 요건 공통 영역이에요. 근데 수능에서 국어는 화법과 작문, 화작, 언어와 매체 줄여서 언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용어의 혼동이죠. 선택이란 말을 쓰고 있네요. 선택. 학생들한테 마음껏 선택해라.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이 언매라는 게 문법입니다. 문법. 자, 당연히 언매를 선택해야 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율을 보니까요. 언매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3학년도 작년. 자, 언매 선택한 학생들은요. 32%, 수험생의 32%가 언매를 선택했고요. 화작은 68% 선택했습니다.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40%가 안 되죠. 작년에. 확통은 5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확통을 선택했죠. 이걸 선택해야 되고 언매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결과를 봤더니 자, 32% 학생만 언매를 선택했는데 그 32%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요.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70%입니다. 충격적이죠. 요 안에 32%의 학생들이 요걸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은 요 안에서 1등급을 받은 비율이 70%입니다. 화작을 선택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요. 30%가 안 됩니다. 1등급을 받은 비율이요. 수학은 더 심각하죠.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확통을 선택해서 1등급을 받은 비율은 5%, 6%도 안 됩니다. 못 받는 거죠. 미적을 선택한 40%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은 비율은요. 80%가 넘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거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언매하고 화작하고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화작은 월등히 쉽고요. 문법은 월등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점수라고 똑같은 표점을 주지 않죠. 조정 점수 주는 겁니다. 월등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들이 몰라서 훨씬 더 높은 반영률이 있다는 걸 몰라서 이걸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죠. 회피하는 거죠. 못하겠다. 어렵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화작이나 확통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거죠.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거 안 하겠다. 또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전부 다 확통이나 화작을 선택하는 건데 상당수 학생들이 무조건 저걸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불이익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어차피 수능 성적표 받으면 등급과 표점 그리고 100분위만 나와요. 원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이 학생이 과목별 몇 점을 받았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급만 기록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환산시켰으니까 원점수로 환산시키니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1등급을 받으려면 원점수가 94점이 필요했습니다. 94점. 94점부터가 1등급이죠. 근데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은 89점부터가 1등급이었어요. 원점수로 환산시켜버렸더니 엄청난 차이죠. 불과 원점수가 5점이면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엄청납니다. 저걸 표점이나 100분위로 환산을 또 시켜버리면 더 벌어지죠. 그러니 화작이나 아니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크게 불리입니다. 이건 7점까지 벌어집니다. 확통과 미적은요. 원점수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자, 현실이 그렇고요. 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종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유리한 혜택을 지니고 있죠. 그게 지역인재 전형이죠. 요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은요. 일단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요, 의무적으로 전 의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충청권에 있는 모든 지역 전부 다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냥 의치대가 아닌 일반 전형이라고 했을 때 충북, 충남대는요, 반드시 4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 이상이잖아요. 현재도 이미 40%를 넘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만을 모집하는 거죠. 그게 왜 유리하냐? 당연히 유리하겠죠. 충청권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니까요. 전국 단위로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이 없는 시기 또는 40%가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었을 때, 그때 일반 전형으로 충북대에 어느 모과를 지원했을 때 이 정도의 성적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확대돼 있고, 만약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했다 그러면 그 점수, 과거의 그 점수가 아닌 더 낮은 점수로도 이제 합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공부가 너무 잘해서 지역인재 전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역균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시 지방에 있는 학생들, 여기 뭐 수도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다시 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지역 균형 전형에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 전형은, 지역 균형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 거고. 조금 성적이 조금 안 좋다. 다시 말해서 3점대 있다. 충북, 충남대, 서울권은 안 되잖아요. 일단 수시로는. 만약에 정시라면 모르겠는데 수시로 한다면 서울권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충북, 충남대를 지원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3점대가 유지되면 한 3.5 정도만 됐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역인재 전형으로 노려볼만 하죠. 과거에 없었다면 그 성적으로 충북, 충남을 좀 좋은과 지원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학원에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더 자세한 말씀, 더 궁금한 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별로 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수학은 사실상은 레벨별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알아듣기 힘든 애들도 있을 거고, 좀 잘하는 애들은 좀 쉬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벨별 편성을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아름고를 이제 설명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고에 대한 설명도 하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중학교 때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문제로 좀 알려릴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어머님들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뭔 문제인가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래서 아름고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등과정은 크게 보면은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고등과정이에요. 중학교 때는 하루만 공부해도 점수 다 왔을 것 같아요. 하루만 공부해도 엄마 나 이거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 뭐 2개 틀렸어, 이 정도인데 고등과정은 안 그렇죠. 난 몇 달 동안 쇠가 빠지게 했는데 아이고 50점 맞았어 엄마,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충격이 확 올 수도 있는 게 고등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스타일로 내는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화살표 누르는 건가요?
이거 누르는 거. 아, 밑에 거. 아, 넘어갔다.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시면은, 목차는요.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수행평가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그냥 거저주는 학교도 있고, 조금 애들을 괴롭히고 시간이 걸리게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아름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리면은, 조금 그래도 뭐 많이 편하지는 않지만 괴롭히지는 않는 정도. 예를 들면 뭐 작년 기준으로 하자면 4차 산업혁명과의 뭐 수학 관련성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봐라. 소설 쓰듯이 한번 써서 내고 왔는데 이 정해진 기간만 잘 지키면은 어느 정도 수행평가는 점수를 딸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못하면 내신 다 맞아도 얘 때문에 기한을 못 적으면 깎이자 30점 정도 깎여버리니까 또 100점 맞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그래서 수행평가가 그래도 아름고는 그나마 좀 수월한 편이다. 이거 안 좋은 학교도 있습니다. 증명하세요. 이런 양지고 같은 스타일. 아주 그냥 쉬운 스타일도 있죠. 물론 종천고 스타일은 이렇게 주고 또 외워 거기 빈칸 채울 때니까 해서 빈칸만 딱 채우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종천고 같은. 그래서 이 아름고는 수행평가는 일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실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내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해 줄 거고, 이 난이도는 어떻게 되며, 아름고 내신의 수업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름고, 영어도 어렵고 국어도 어렵습니다. 수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참담하시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름고가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년 때는요, 조금 어느 학교는 쉽고 어느 학교 어렵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2학년 올라가면은 궁극적으로 다 난이도가 올라가요. 심화학습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학교는 쉽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2학년 때는. 한두 개 학교는 있을 수 있어요. 해밀고 뭐 이런데. 자. 네. 정말 쉽습니다. 자, 일단 수행평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적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냥 잘 들으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하면 됩니다. 수행평가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내신 기출은 제가 난이도별로 한번 봤는데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뭔지. 세부사항은 상자리가 이제 좀 어려운 게 20%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몇 문제 정도 되냐? 아름고는 이상하게 20문제 이상을 안 내요. 19문제? 이걸 좋아해요. 19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19문제. 뭐 이렇게 냅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19문제에서 끝나요. 그냥. 그 시간이 남을 것 같죠?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얘가 20%라서.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20%예요. 자, 그리고 중상은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애들이 풀 수 있는 정도. 요거 좀 이따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중이 30%, 중하, 나는 기본 학습만 됐어. 그러면 요거 맞는 거예요. 20%. 20점이죠? 20점. 나는 기본 학습에 너무 충실해. 20점하고 요거 하나 추가.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고등학교 가면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점수를 맞아올 수 있어요. 너무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중상, 상으로 가면은 문제의 분석력을 요구하게 돼요. 얘 출제는 이렇게 돼서 얘 때문에 출제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름고 좀 이따가 특징이 하나 나올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3짜리 난이도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학생들이 몇 명 없어갖고 좀 그런데. 자, 이거 정말, 이거 맞으면 1등급 되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제가 먼저 찍으시네? 자, 찍으셔요. 자, 찍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뭐 이게 나눠드릴까요? 시험지를? 자,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와 비슷한 형태의 시중의 문제의식들의 이거 비슷한 형태가 나와요. 그러나 아름고에서는 이걸 어떻게 출제한 거냐? 많이 꼬아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거 비슷한 거 연습시키거든요. 정확한 연습이 없는 아이들은 그걸 못하게 돼요. 자, 수학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그냥 예를 들어서 했지만 기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정확한가 아니면 약간 부족한가 이 차이예요. 자, 그럼 이 기본 문제는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씩 표현들이 늘어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가. 표현이 낯선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거를 잘해야 수학도 잘하는 거예요.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양한 표현들을 접해야 되겠죠. 이 다양한 표현들을 접하고 나면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얘는 얘 때문에 낸 거야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내가 푼 거 그거랑 비슷한 거구나 이런 분석이 끝나면 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상자리를 묻지만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을 내가 쭉 진행해 나가려면 어느 정도 다양한 표현들을 익혀야 되냐, 문제를 내가 풀어봐야 되냐. 여기다 써놓을게요. 제가 보세요. 최하입니다. 최하. 자, 이 문제 씁니다. 이 정도는 다뤄야 여기까지 오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빼고. 문제집을 하면 한 대여섯 건 되겠죠. 그죠? 한 문제에 보면 보통 한 1000문제 가까이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한 문제집당.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와, 나는 진짜 이거 공부 너무 열심히 했어. 그건 다 개소리입니다. 점수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일단 접하지를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겠지. 이게 변별력 있는 3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상도 있었죠. 중상이 뭐냐? 우리 수능으로 보면 킬러 문제가 있고 준킬러 문제가 있고 이게 준킬러입니다. 중상 문제가. 얘는 진짜 어디서 본 듯한 문제예요. 많이 봤어. 근데 아까 상짜리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봤는데 안 풀려. 이게 상짜리고요. 자, 이게 중상은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거. 이제 벌써 학생들이 읽기가 싫어요.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한 준킬러 정도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정확한 개념과 이 표현들을 익히면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전체적인 틀이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문제가 기본 문제가 풀 거 아니에요. 한 단원이라고 볼게요. 예를 들어 뭐 인수분해다라고 하면은 자, 인수분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익혀놨다. 그러면 또 한 단계 위 그래서 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 감이 올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나 인수분해 공부했는데 나 인수분해 끝냈어 이런 말을 쓰는 학생들 끝나는 건 없어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단원을 보더라도 끝까지 어떤 표현이 나오면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 생길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준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떤 내용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데 그걸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시간 관리와 심화 유형이 결합되어 있는 준킬러 형태다라고 보시면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요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정도는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들은 다룰 수 있는 게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아이들은 많이 봤어. 근데 아름고는 조금 이상하네. 보통 이거 안 물어보고 5승 정도 물어보거든요. 난 7승 물어봤어요. 됐다 시간이나 많이 부족해라 하면서 이렇게 냈겠죠. 아름고 특징입니다. 아름고 특징이에요. 자, 뭐 공부 아이들은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단계를 밟아 나갔을 때 이게 만약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3단계만 돼도 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고 말했죠. 대표 유형 학습에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죠. 시간을 필요로 함. 아름고 최고입니다. 그죠? 아우, 시간도 모자라게 하고 어렵게도 내고 어떻게든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살짝 있죠. 마지막에 제가 폭탄 하나 던질 겁니다. 이따가.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중하는 말 그대로 그냥 충실하면 됩니다. 이건 뭐 혼자 공부했던 뭐 학원에서 기본 문제 풀었던 하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딱 보면은 아, 근과 계수의 관계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중하.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못 풀면 사람 취급 못 받는 문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얘는 뭐 책도 한 번도 안 보내요. 이거 못 풀면. 교과서도 안 보냅니다. 이게 하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뭘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이게 아르고에만 해당될 겁니다. 자, 제목을 보세요. 가끔씩 나오는 수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죠. 그죠? 전국에서요, 얘네 학교만 내요, 이런 거. 얘네 학교만 냅니다. 자, 왜 그러냐? 아이들이요, 이 합성수라는 걸 모르면 아예 건들지를 못해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합성수라는 거 학생 몇 명 있으니까 알려주면 합성수는 2개 이상의 소수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숫자도 이상하게 보이죠? 여기 27만 더하면 80000이 될 거예요. 200의 3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0의 3승 마이너스 27이니까 3의 3승. 그거 풀어주면 인수분해가 돼서 보이면 끝이거든요. 이걸 못 찾으면 합성수가 뭔지 몰라. 게임 오버. 여기 5.5점 날아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온 겁니다. 보이시오잖아요. 그죠? 뭔지 몰라. 못 보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이런 겁니다. 가끔씩 나오는 이런 유형은 이 지역에는 없고요. 다른 지역에도 없어요. 이거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름고. 자, 가끔씩 괴롭힙니다. 한 2년 단위로 괴롭히니까 요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건요. 올해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향 보면니까 수업의 방향이 또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수학은 사실상은 학교별로 이렇게 나눴다기보다는요. 모든 수학 과목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심화 유형, 뭐 기본 유형, 변형 유형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반드시 완벽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고등 과정은 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다 풀 수는 있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면 풀 수는 있지만 시간 안에 풀어야 되겠죠. 한 문제 풀 때 얼마나 걸리느냐.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시간이 빨라지겠고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은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겠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 오냐. 뒤에 한 7, 8문제 남았는데 자, 시험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당한 거죠. 7, 8문제면 이제 등급은 5부터 시작할 거예요. 5등급, 6등급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과 변형 유형, 그리고 심화 유형까지 연결되는 이런 다양한 표현을 접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 하려면은 기본은 이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요것도 안 풀어놓고 나는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아름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좀 전에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수상한 문제들. 요것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결론을 내주자면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름고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어렵습니다. 수학은 어쩔 수 없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조금 수월한 학교, 조금 어려운 학교, 무지하게 어려운 학교, 아주 더러운 학교 막 많이 있을 텐데, 고2부터는요, 고3끝까지, 수능까지는요, 전국적으로 난이도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여기만 그런 거예요. 세종 지역이 특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는 1학년 때는. 타 지역보다 그래도 조금은 수월해요. 하지만, 많이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해마다.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대비를 어떻게 하냐? 많은 표현들, 다양한 유형들 이런 걸 익히면서 아름고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익히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고에 대한 살짝 그 성향을 얘기해 줬지만 결국은 고등과정 수학에 대한 거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돼지꼬리는 안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서요.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다양한 표현들. 자신감을 좀 주셔야 되니까 아이들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 아름고를 한 3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크게 세 가지. 제일 궁금하신 게 1번이죠. 예, 무엇을 만나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누구랑 함께 할 건지,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무엇을 만나게 될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건데, 혹시 이게 무슨 점수처럼 보이시는지 혹시, 예, 50점 만점 아닙니다. 아버님이 많이 적게 오셨네요, 아버님들은. 남편 점수 아니에요. 이게 100점 만점 중에 46점이 1학기 중간고사 학교 평균이에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4주 방학이 있죠. 4주가 채 안 되는데, 그동안 밀렸던 게임도 좀 해야 되고, 휴가도 가셔야 되죠. 갔다 오고 나면 2학기 점수는, 2학기 평균은 10점이 떨어졌어요. 36점이에요.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죠.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와 고등학교 3학년의 영어는 진짜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이 많지는 않죠. 겨울방학이라는 것, 그죠? 지금 꽤 길죠? 겨울방학이라는 게 고등학교에 2번밖에 없죠. 3학년 12월은 싸늘하죠.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평균 점수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유는 딱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일단 범위가 많아요. 지금 중학교 때 머리 좋다라는 소리 꽤나 들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마 냅둬, 나 할 때는 해, 이러잖아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안 할 때는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유형이라는, 그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뭐를 준비하는 시험이죠? 수능 시험이 대학교 입학인데 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뽑죠? 수능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시험 범위는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수능 유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이 점수가 무슨 점수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낮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1등급한테 주기는 조금 아쉬운 점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이요, 90점만 맞으면 1등급을 다 줘요. 그죠? 쉽죠? 예, 이게 작년 올해 90점 넘은 학생 숫자입니다. 이게 아름고 저희 학교 1등급 아닙니다. 세종시 1등급 아니에요. 전국이에요. 전국에 90점 넘은 아이들의 숫자가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에 외고도 들어가 있고 국제고도 들어가 있고 재수생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물며 작년 얼마 안 됐죠. 9월 달에는 본인이 진짜 1등이라고 생각한 애가 15%였어요. 이 친구들 수능 때 절반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한번 1등급 받으면 영어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세요. 1학년 1등급하고 2학년 1등급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2달밖에 안 됐는데 영어 실력, 영어 단어를 다 까먹었을까요,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내신 한번 100점 맞으면, 그죠? 영원히 100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이 날라가죠, 우리나라 고3들. 그 경험 많은 고3들이 절반이 날라갔어요. 본인이 1등급인 줄 알았어요. 9월 달까지만 해도. 수능 유형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살짝 제가 감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수능 유형이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간접 연계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한번 치러본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전국 고3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가 EBS 교재입니다. 근데 그걸 간접 연계 출제한다고 해요. 그럼 간접 연계가 무슨 뜻이냐? 내용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예.
소재가 비슷하다. 즉 단어가 비슷하다. 한 단어가 비슷하다. 한 단어가 비슷하면 그걸 간접 연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지문이에요. 다른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년, 그러니까 20년, 21년 두 개가 다 시험범위였습니다. 아름고가. 그래서 단어가 바뀐다. 그러면 1학년 모의고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수능을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영어 시험의 기준은 수능입니다. 한국교육평가원에서 만드는 가장 비싼, 한 문제당 단가가 제일 비싼 시험 문제죠. 1학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를 2학년, 3학년 단어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교가 시험을 그렇게 냅니다. 몇 개 정도 아는지 본인이 보시면 또 이해가 가시겠죠. 이걸로 바꿔놨습니다. 강하다를 온화하다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차이도 반이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강화시킨다를 약화시킨다로 바꿔놓으면 눈에 확 띄는데, 그죠? 강화시킨다를 온화하게 만든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도 크게 느껴지지 않죠. 한국어로 해도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는 SAT입니다. SAT, 어빌리티 시험이에요. 스칼러. 즉, 대학교의 목적을 무엇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의 목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취업이 아니죠. 취업이면 토익이 맞죠. 토익 시험 보죠. 마이스터고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용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수능의 목적은 학문 연구, 논문을 기반으로 해요. 논문은 한글로 읽어도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이 미묘한 차이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운다고 이게 참 해결되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이 많이 된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지금 제게 PPT가 빠져 있죠. 왜 뺐냐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3월 2일날 개강을 하면 OT 때 학생들한테 이 문제 다 풀어줘요. 이 똑같은 PPT에 이 문제는 시험지로 나가고 기출문제, 아름고 기출문제, 3개년 문제가 나갑니다. 문제집이. 학생들한테 다 풀어주고 녹화해서 OT 포함해서 부모님한테 링크를 보내드려요. 유튜브로.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여기만 잘 보시면 되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일단 아름고는 문제 변형이 너무 심해요. 문제 변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원문하고 시험 출제된 거하고 이게 같은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문장이 완전히 다른 문자로 변형돼서 출제된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시험범위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아까 그 점수 나와요. 중학교 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어렵게 내는 문제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줘요. 해석도 없어요. 단어 하나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출제 선생님 이름, 서슬기 선생님, 우재미 선생님 이름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별로 문제 출제 유형도 다 달라요.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렵죠. 지금 이제 점수대가 한 8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은 이걸 주목하세요. 내신은 한 문제를 틀리면 5, 6점씩 깎여요. 두 문제 틀리면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한두 개 틀렸다라는 이 말이 되게 시험을 잘 봤다라는 느낌이겠지만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배점이 높아요. 한두 개 틀린 게 아니라 두 개 틀리면 숫자가 바뀝니다. 앞자리가. 9가 8 되고 8이 7 돼요. 잘못하면 6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인데요. 이게 원문제입니다. 원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1학년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해석되죠. 이게 여러분들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제 선임연구원들이 내죠. 평가원은 이제 소장님들이 내죠. 교수님들이 내고. 이 연구원이 출제를 했을 때 참고했던 원문이 있겠죠. 그게 이거였어요. 원문이. 근데 아름고에서 선생님이 이 원문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에 이 노란색을 덧대셨어요.
이게 원문이거든요. 이걸로 출제를 했어요. 자, A 선택지 1번부터 5개 보이시죠? 자, 학생들은 다 본문 암기 하고 들어갔겠죠? 그럼 안 바뀐 것은 A번하고 D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다 바꿔놨어요. 하물며 얘는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정답 몇 번? 정답 여기입니다. 학생들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하물며 이게 3.7점이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건너뛰시다. 이거는 뭐 하나 틀렸다고 쳐요. 이게 서술형짜리 5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서 보면 이거의 원문이 이거예요. 이거의 원문, 뉴스 기사의 원문이 이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뭐 성공은 이거다. 성공은 단 한 번의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는 습관의 결과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출제를 그나마도 정답을 바꿔놨어요. 이것마저도 이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굉장히 어렵거든요. Not A, but B예요. 뭐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인생일 때 한 번 있는 변형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아름고 영어를 같이 준비하는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반에서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이 1학기 1등급, 2학기 1등급 받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남윤호라는 학생이 정답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 여기 이제 위치를 보시면 once in a lifetime하고 이 친구가 순서를 바꿨어요. 그럼 원문을 잠깐 보시면 원문에 이게 대시가 이게 하이픈이 찍혀 있죠. 이게 영어에서는 형용사라는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출제를 하시다가 이 선생님이 하이픈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하이픈을 빼먹고 출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이픈이 찍혀 있으면 형용사고 안 찍혀 있으면 부사거든요. 뭐 이것까지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남윤호 학생한테 성적 수정하는 기간,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성적 이의 신청하는 기간에 제가 남윤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의 출제 오류라고 얘기하지 말고 궁금하다고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라. 그래서 가서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답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부사로 쓰이면 순서를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형용사로 대시가 찍혀 있으면 원문처럼 써야 돼요. 순서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아름고 시험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렵다고 해서 답이 없진 않아요. 그죠? 제가 아름고 설명을 하면서 제 경력과 제가 지금껏 아름고 내신을 한 경험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 거죠. 학생이 분명히 부분 점수가 깎여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께 지도와 설명을 부탁드려서 정답으로 바꿨죠. 예. 이런 표현을 좀 드려드리고, 제가 이제 오래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고 학생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좀 더 정확히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름고가 올해 기준, 지금 예비고 2학년 기준으로 해서 한 300명 돼요. 289, 290. 1등급은 4%니까 12명입니다. 12명 중에 3명이 제 반에 있는데, 제가 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3명 중에 2명은 중학교 때 영어를 엄청나게 선행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시킨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양은 좀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쪽집게를 제일 싫어해요. 쪽집게 선생님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방학 기간 동안에 외우는 단어가 400개예요. 400개 중에 60개 시험 봅니다. 부모님들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60개를 알려주고 60개를 외워서 60개 맞춰서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400개를 외우시기를 원하세요? 내신 공부를 쪽집게처럼 찍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친구가 본인이 되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까 수능 문제 보셨죠? 15% 1등급 나오다가 7%로 깎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제가. 쪽집게 공부가 정말 위험한 공부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엄마, 나 냅둬. 나 할 때는 하는 애야. 이것처럼 위험해요.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3명의 공부법, 지금 이제 3월 달에 들어오시면, 그죠? 3월 달에 들어오시면, 제 수강생들은 선배들의 공부법을 다 같이 공유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질문은 다 똑같아요. 그죠? 질문은 다 똑같아요. 이 친구는 너무 많이 썼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의대 합격한 친구의 공부법까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이 친구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름고의 내신은 수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신을 챙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전체가 다 1등급인데 수시 준비했을까요? 정시 준비했을까요? 이 친구가 수능을 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신을 공부해가지고 특히나 영어 과목의 특성상 교과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9,000단어 열심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1학년 학년별로 출제되는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하시면 3학년에 가서 수능을 칠 준비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시험을 놓치시면, 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합격을 했는 그 친구의 공부법의 공통점은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죠? 단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녹화 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수강생들에게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거고, 제 교재 앞에 찍혀 있어요. 저희 학교 1년 선배들의 공부법. 자, 이런 출제 문제를 이렇게 시험지를 던져주죠. 학교에서는 던져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름고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과 학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지역에.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준 프린트,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이 프린트의 출처를 모르시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출처와 이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출처를 보시면 여기서 조금 선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 교재 이름이 뭔지 알 겁니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유수능 스타트, 그 다음에 단기 특강, 수능 특강 라이트. 공통점이 있죠. 올림포스. 전부 다 EBS 교재입니다. 다 고3 교재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 거에 대한 출처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왔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줘요.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단어 하나 안 적혀 있는 프린트를 가져다가 단어 정리해서 해석도 없어요. 해석을 다 써서. 그래서 동의어와 아까 단어 바뀌는 거 보셨죠? 동의어와 영영뜻과 다이어까지를 다 적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데, 아까 우리 공부법에서도 나왔었죠. 결국에는 학생들이 불안한 게 뭐냐.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요. 이 근처 학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주냐면 그 학교 프린트에다 구멍 뚫어서 줘요. 본문 암기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갖고 애들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문제가 다 바뀔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형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변형 문제를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름실감 모의고사라고 진짜로 실감나게 문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냐면, 왜 문장 삽입이고, 왜 문단 배열이고, 왜 어휘 선택이냐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내신 대비의 일단 출발은 분석이에요. 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어떤 배점을 가지고 내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그것 본인도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그죠? 그래서 제가 3번째 말씀드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하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분석을 다 하고 나면 이거는 다 학생들이 받는 자료입니다. 다 받는 자료예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문제 풀고 킬러 문장 풀고 분석해서 그 다음 시험 대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가 직접 선별합니다. 선택지가 영어인 거, 원문이 바뀌어 있는 거, 이거를 다 만들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깨끗하게 적혀 있던 단어가 아까 그 학교에서 던져준 그 프린트를 이렇게 제가 재정립해서 학생들하고 공부합니다. 절대 제가 찍어주지 않아요. 60개 시험 출제될 거 찍어가지고 그 학생의 영어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400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다른 시험도 준비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터치까지 시험 준비를 하고 마칩니다. 뭐 교재가 꼼꼼하다 이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달 중에 내신 대비가 5주입니다.
1년에 4번 시험 봐요. 다 합치면 4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4개월에서 5개월을 공부하고 나도 8개월이 남아요. 이 8개월을 잡지 않으시면 이 4개월에서 절대 성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선배들의 공부법 다 보셨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겁니다. 결국에는 영어의 본질에 대한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간단하게 아무것도 영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시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어떤 애가 영어를 시험을 잘 봐야죠? 어떤 애가 영어를 잘 봐야 됩니까? 영어 실력이 있는 애가 잘 봐요. 영어 실력의 본질을 키우지 않으시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The Nature of English입니다. 네? 여기서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죠. 본질을 이해하시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 본질은 5주 안에 안 만들어집니다. 5주 동안에는 그 학교에서 시험 내기로 한 범위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양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영어의 실력은 내신 기간 이외에 8개월 그 기간 동안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설계해서 3년치 계획을 잡아놨다. 네, 여러분들은 학생 보내셔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 이건 아주 부수적인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죠? 이걸 잘 붙잡고, 지금 갖고 계신 수강 계획서가 제가 말씀드린 요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단위로 보내야 될 때, 다 외워야 될 단어, 그 다음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클리닉 때 저 교육청 모의고사 풀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그거는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풀 거고, 시험 시간에 그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게 메가, 대성, 이투스, 종론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를 매주 한 문제씩 풀고, 이렇게 매주 단어, 문자, 학습태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내드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거 설명 빼겠습니다. 숨차네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개강날, 그죠? 제가 오늘 했던 거 문제풀이와 기출문제집을 들고 제가 영상 녹화해서